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최근에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 정말 이 변동성 장세, 그 와중에 실물 경제는 전혀 회복되는 것 같지 않은데 주식시장은 계속 화랑이고 유독 한국 주식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오랜만에 칠판 앞에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간추려 본다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죠? 이거 어렵다. 안 좋다. 회복세가 미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게 말 그대로의 경제 전망입니다. 이게 경제 전망에 어쩌면 걸맞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어떻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물 경제는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저성장 이런 것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 근데 유독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회복된다고 느끼는 이유, 누군가는 실물 경제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 그 느낌적인 느낌은 주로 자본시장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본시장은 좋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제 전망은 그렇게 회복세가 뚜렷하진 않는데 자본시장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K자형 경제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회복세가 더디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나의 잔고는 좋아지는데 나의 계좌는 탄탄해지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실물 경제는 어렵다. 25년에도 1% 성장, 역대 경제위기 4번 있었고 4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고 올해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근데 자본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망치를 어쨌든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듯이 코스피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코스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게 6,500선이었죠. 근데 작년에 6,500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 코스피의 제 전망치를 제시했을 때만 해도 26년 연내 6,500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000선 고지를 바라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500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들 반문이 없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자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자 간의 양극화도 있고요. 첫 번째.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자 간의 양극화도 있고요. 또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양극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수출 대기업들,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대기업들의 종사자, 근로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 만큼 괜찮지만 주로 수입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팍팍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여러 가지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그 시장 정책,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 5천 이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코스피 5천. 근데 또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코스닥 3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주식시장에 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은 기업 측면에서도 대기업들이에요. 수출 대기업이에요. 반드시 대기업만 코스피에 있는 것이고 중소 중견기업은 코스닥에 있다라고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분류 기준이 또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의 양극화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정말 삼천선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삼천선 갈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역대 최대치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900선을 이미 돌파한 채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코스닥도 역시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긍정론을 상당 부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부동산 시장도 이제 거시경제의 하나의 일부가 주식시장, 또 다른 일부가 부동산 시장, 또 다른 일부가 뭐 채권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장이 원자재, 금, 뭐 구리, 철강,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이런 것들이 일부 아니겠습니까? 자산 시장의 일부. 그 자산 시장 관점에서, 자산 시장, 자본 시장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모습이 전개될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전망치를 제시해 드렸던 것들만 나열해 본다면 24년, 25년, 26년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 상승세가 진행된다. 이따가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세가 유지되지만 26년에는 한번 조정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건 26년 전망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26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분절점이라고 했죠. 분절점. 왜 분절점이라고 했느냐? 24년, 25년까지의 양상과 26년에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분절되어, 그러니까 다른 시대인 것처럼 분절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분절화가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에는 우상향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만 상승하는, 그리고 지방 뭐 5개 광역시는 상승하지 않는, 떨어지는 이런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24년, 25년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트렌드를 저는 비대칭화라고 설명드렸고, 다른 말로 양극화인 거죠. 그런데 26년에는 그런 현상이 잠깐 시간이 멈추어 지내는 듯이 다른 시대로 전개되듯이 분절화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양상이 전개될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 왔는데 그 부분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그 밖에 자산 시장에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위 미국의 통화 정책 드라이브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과연 금리 인하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고 있는데, 케빈 워시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차기 연준 의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물가 여건을, 금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FOMC 위원이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통화정책 기조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과도한 유동성을 과도하게 뿌리는 그런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까? 그럼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림을 그려야겠죠. 제가 약 1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좀 전달드려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볼게요.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떻다? 저성장 고착화다. 그죠? 저성장 고착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경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경제는 작년에도 3.3, 재작년에도 3.3, 올해도 3.3. 종전의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3.7%였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3.7% 수준의 중성장 속도로 전환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자, 한국 경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성장률이 1.0%였어요. 그러면 24년 GDP보다 25년 GDP는 고작 1%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럼 1% 숫자가 어떤 숫자이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현대 경제 역사상 한국 경제가 1%를 밑돌았었던 그런 역사가 4번 있어요. 1980년에 있었고요. 역성장했어요. 1997, 8년 IMF 외환위기 있었죠. 역시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5.1%.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0.8% 성장했습니다. 플러스 성장했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요. 그리고 2020년 그래프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낮았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었던 거. 그게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 그 4번을 제가 경제위기라고 정의하는데 그 경제위기 4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25년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정말 어려운 경제인 거예요. 어려운 경제예요. 그런데 26년에는 어떻다? 성장률, 제 전망치는 1.7%입니다. 기재부의 전망치는 2.0%예요. 뭐 한국은행의 전망치나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략 1.7에서 2.2 사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도 25년보다는 26년이 낫죠. 나은 거예요. 그러나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5년보다는 낫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성장률이니까 있는 그대로 와 다시 회복되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2%가 거의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3번 그래프 보십시오. 3번 자료입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1.8%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수준인 거예요. 기저효과를 빼고 생각하면 더 낮은 거지만 기저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26년 성장률이 1.8%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성장률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혹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이 정도의 성장률을 가리켜서 이게 고성장이다, 회복이다라고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보다는 낫다. 그런데 26년 경제도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될 만한 경제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초대해서 토론했을 때도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우리 3번 그래프 같이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에만 너무 연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던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1.8%를 2.0, 2.1 올해 성장률 몇 퍼센트 만드는 거 이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저는.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성장 모델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성장 모델이 있느냐, 성장 모델이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코스피 5000이라는 이 정책 공약만 기억하시고 실제 실물 경제를 성장 도약시키기 위한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많이 잊고 사시는데 그게 바로 AI 고속도로죠. AI 고속도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AI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겠다. 근데 저도 다음 주 이 시간이면 MWC에 참석하겠지만 국가가 AI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려는 이런 정책 행보, 국가적인 행보를 다른 나라를 또 합니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경우가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성장 모델이냐? 성장 모델이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든 너도 나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정말 자주 보여드렸었던
장표예요. 네 번째 장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를, 이게 제가 정부 혼자만의 성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또 노력이 같이 맞물려서 걷어낸 성과가 GPU 26만 장 확보죠. 근데 제가 누차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 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드려왔는데 왜 그랬느냐?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GPU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여러분, HBM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죠? HBM과 GPU가 같이 만나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뭘 하죠? 여러분 반도체를 사본 적이 있으세요? 소비자가? 반도체는 부품인 거예요. HBM도 부품인 거예요. 근데 HBM 더하기 GPU가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계속 뭘 만듭니까? 휴대폰, IT 가전기기, 가전제품. 이게 뭐예요? 피지컬 AI 영역입니다. AI가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과 만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AI가 PC 안에 있고 스마트폰 속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디바이스 형태로 구현해서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로봇만 피지컬 AI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25년까지의 어떤 AI의 핵심 화두는 생성형 AI였지만 26년의 핵심 화두는 피지컬 AI다. 근데 삼성전자도 역시 피지컬 AI 영역에서 세 가지 상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당연히 로봇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영역이에요. 네이버도 역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피지컬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장, SK가 역시 5만 장, 또 현대차 그룹이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나머지 5만 장 정부. 이게 26만 장 수급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피지컬 AI의 밸류 체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현재로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GPU만 확보받으면 밸류 체인이 완성되는 것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걸 노리는 거죠. 피지컬 AI 파트너를 찾는데 그럼 어느 나라 가서 찾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 GPU 없으면 AI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HBM 없으면 역시 AI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HBM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HM을 가지고 있고 피지컬 AI 영역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시그니처 경익난 시그니처 강의가 저녁 6시에 올라가겠지만 MWC 2026년을 다룰 겁니다. CES 2026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MWC 26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CES는 가전제품 박람회예요. 근데 MWC는 모바일 컨그레스예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통신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발표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위성통신이나 6G가 경주하듯이 발표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이 GPU나 HBM을 스마트폰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로봇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넣는 게 아니에요. 넣으면 너무 비싸져요. 범용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겠다? 데이터 센터에 놓겠고, 그 데이터 센터와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디바이스들이 상시적으로 묵직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고받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 인프라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전력 인프라에 강조를 해서, 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통신 인프라도 필요해요. 이 부분이 강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기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MWC 현장에 참석해서
최대한 빨리 즉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I 인프라 확대 보급하면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될까?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관점에서 AI 인프라를 확대 보급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GDP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 혹은 일부는 건설 투자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경제의 생기초인데 GDP는 뭐의 구성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까지 강조했던 GDP는 C 플러스 이게 소비고요. 컨섬션 소비고 I 플러스 그리고 G 정부 지출 플러스 net expor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인프라 투자와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요.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요. GDP 성장에 기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AI가 범용화되고 활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수적인 다른 산업을 대체한다든가 뭐 고용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만든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AI 산업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마치 챗 GPT가 최고인 거냥 이야기가 나왔다가 딥시크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완전히 요동쳤죠. 그리고 또 챗 GPT가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에 제미나이가 등장하죠. 계속 뭐예요? AI 모델들끼리 새로운 모델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전개돼요. 그러면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하면 AI 거품이 붕괴됩니까? 아니면 이 나머지가 경쟁에서 열의한 나머지 이 플랫폼이 AI 소프트웨어가 얘네가 망가지고 얘가 독점합니까? 마켓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켓 사이즈 안에서 누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까의 문제인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국이 일을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낼 것인가를 제가 독파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독파모. 한국이 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만 일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게 AI 모델의 경쟁력, 그 얼마나 더 고도화된 AI 모델을 갖고 있느냐,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때 매개 변수의 개수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이 AI 모델이 나오면 AI 모델 가지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요. 누가 더 수능 시험 잘 볼까? 이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퍼포먼스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또 다른 옥석 가리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MWC 즉시 분석 아마 3월 2일부터 시작되니까 3월 2일 날 경인남 시그니처 영상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즉시 분석은 3월 3일이나 4일쯤에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주목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장을 기여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 세 가지의 합이 잠재 성장률이니까 생산성이 끌어올려지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성장률, 성장 정책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세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받아서 건설해주고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가
사막과 같은 나라에 도시를 아예 생성해주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 혹은 해양 플랜트,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해양 플랜트 조성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비즈니스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B2B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체감할 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트랙 레코드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더군다나 HBM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만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세계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1,9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매일 헤아리고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발주, 한국은 그걸 수주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투자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도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성장 모델 맞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성장 정책을 구체화해서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이건 지금까지는 실물 경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주로 자본시장이란 말이에요.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근데 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입장에서도 성장을 지원하겠다 하는 거대한 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생산적 금융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빨간색으로 쓴다는 건 강조하기 위함인데 더 묻혀서 안 보이네요. 생산적 금융입니다. 그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주입됐으면 좋겠다.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 중에서 코스피도 5,000 만들겠다. 근데 저는 6,500을 주장했었고요.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같이 강조하기 때문에 소위 코스피 기업들만 주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의 가격이, 돈이 더 많이 집중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성장에 기여하거나 혹은 분배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경제정책의 큰 축이 성장과 분배인데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양극화, 분배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럼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게 성장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기업들이 자기 자본금이 커지는 만큼 유망한 영역으로 계속 설비 투자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가 아닌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이야기 말고 자본시장에 입각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성장 기대감이 없다면 그냥 자본시장만 나홀로 우상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성장 기대감도 계속 조성하고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정책과 산업적 행보도 움직일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된다. 그죠?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30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성장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입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물 경제는 규모를 논하는 거예요.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규모를 논하는 거예요. 얼만큼 증가하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영역에서는 항상 어떤 변수예요? 규모가 아니라 가격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다른 겁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돼요? 돈의 유입이 마련돼요. 돈의 유입.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기대 혹은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국 자본시장이 탄탄해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근데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추가적인 돈의 유입을 기왕이면 코스닥으로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지금의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의 실질적인 자본시장 육성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성장책과 자본시장 육성책이 맞물리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이 자본시장 육성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본시장 육성책에 물론 코스피 육성책, 예를 들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30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과 그 밖의 경제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해 보신다면 성장이 빠져 있는 게 아니다.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성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분배도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코스피만 나홀로 상승하는 게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K자형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상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겠죠. 이른바 코스닥 기업들도, 그렇죠? 혹은 벤처 기업이나 이제 막 상장한 상장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 중견 기업도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하고 자기 자본금이 탄탄해지고 또 제2의 투자, 추가적인 기술 투자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자본시장 육성책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영상에 다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환율 1400 후반대의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좋은 상황 아니다. 이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고환율 장기화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환 당국의 외환 정책이 맞는가? 이런 수준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한 지적은 많이 했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그것이 있고 환율 전망이 따로 있죠. 환율 전망은 다른 거예요. 영상을 고루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26년 하반기 끝자락까지 저는 1350원에서 1430원 수준 이 안을 보고 있어서 대략 1400원 수준 혹은 1350원 수준에 가깝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율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1450원대의 환율도 좋은 거 아니다. 1400 후반대의 환율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그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외환당국의 정책도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것을 그동안 지적해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1400원 초반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환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율 전망을 제 전망을 다 믿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왜 환율을 지금 이야기를 꺼내드렸느냐.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투자는 또 자본시장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률만 보는 게 아니라 곱하기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봤을 때 25년에는 코스피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환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더 유리했을지 몰라요.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년의 환율이 1480원의 정점을 이미 찍고 1480원 위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당국의 사인을 제시했고, 저는 이 사인이 좋은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좋은 정책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정책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480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놓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좀 타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고, 그럼 1480원 정점 정도를 찍은 다음에는 1350원을 향해서 26년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렇다면 환율이 나름 하향 안정화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 주식 상승률과 한국 주식 상승률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거는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쨌든 주가를,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지만 주가를 견인하는 건 역시 성장에 대한 GDP를 보고자 하는, 실물 경제를 보고자 하는 건 규모의 논리지만, 이 자본시장에 대한 논리는 가격에 관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수요가 많으냐를 보는 건데, 특히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면 3대 주체밖에 없잖아요. 펜이 잘 안 나와서. 3대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에요. 근데 개인 기관도,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도 환율 전망을 저랑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망을.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이 기관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목적은 주가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금 운용하고 있는 1,400조 가량의 운용하는 기금액을 키워놓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그 키워놓음에 있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할까,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할까를 판단할 일인 거지, 코스피를 올려놓고 코스닥을 올려놓기 위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이것은 전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의 증식을 위해서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은.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의 증식을 위해 노력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전망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전제로 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율 전망을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을 그대로 쫓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 이것에 동의하거나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제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환율이 더 우상향할 거야라고 전망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1,500원, 1,600원 넘어갈 거라고, IMF 외환위기 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역시 그분들의 전망에 기대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를 쫓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환율 전망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의 증식을 위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외국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6년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다룰 겁니다. 26년에 케빈 워시 체제하에, 신임 연준 의장 체제하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 잔치를 벌일 작정을 하고 있다. TGA 잔고도 이만큼 쌓아놨죠. 그걸 쓸 겁니다.
그 쓰는 과정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국면인데 유동성이 공급될 때 이 유동성이 어디를 찾아가 저 유동성에 대해서 존댓말을 하고 있네요. 네, 유동성님. 자, 어디를 찾아 나갈 것인가는 유리한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외국인 투자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때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고 미국 자본시장 혹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막대한 유동성이 투입되는 국면이에요. 그 국면 전까지는 나머지 자본시장이 횡보하거나 안 좋은 흐름을 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 부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그때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소위 이머징 마켓에 집중될 여지가 있다.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 막대하게 풀리는 유동성이 일부 미국 주식으로도 가고 비트코인으로도 가겠지만 이머징 마켓으로도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앞에 편에서 성장 부문을 중심으로 논했던 그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미래 성장 가능한 영역들을 누가 쥐고 있나 이머징 마켓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럼 고루 갖추고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4번 자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4번 자료. 이것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 국가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이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그 정책 공약을 이뤄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들을 제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 디테일하게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 없어요. 성장과 자본시장 부양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의견 드릴 게 이거예요. 아까 계속 강조했던 자본시장 육성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관을 유도한다. 기관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개인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동학개미 운동 같은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평가를 해볼게요. 근데 연기금의 평가 기준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재편함에 있어서 연기금 운용평가할 때 코스닥 지수를 5%가량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어려운 얘기인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그 기금을 태워서 증시 부양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증시 부양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금도 더 뚱뚱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기관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성장 펀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BDC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BDC.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그래서 비상장이나 코스닥 혁신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도록 하는 그런 공급망을 마련한다. BDC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유하고 이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세제 혜택.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이 더 많네? 그럼 이것은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다른 측면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생산적 금융 ISA 계좌 개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거는 차차 알아가시도록 하겠고요. 큰 기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있지만 시장 신뢰도 제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디테일한 내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전주를 퇴출시킨다. 이게 약간 개념이 애매하지만 나쁜 어떤 표현으로는 실물 경제 상황에서 이 동전주를 소각한다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 반에 아이들이 지금 30명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 30명 있는 거 맞나요? 30명 있어요. 그럼 30명 학생 중에 죄송하지만 공부 성적이 몇 점 이하 5명을 다른 학급으로 보내요. 그럼 우리 반 평균 성적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원도 안 된다. 1,000원 미만의 기업이다. 그러면 상장 폐지 요건을 신설해서 실제 상장 폐지를 단행하는 거죠. 그것을 26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이게 없는 정책이냐? 미국에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거고요. 5번째 하나만 더 더 많아요. 근데 혁신 기업을 장려하는 거. 어쨌든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잖아요. 보수 정부가 아닌 진보 정부잖아요. 근데 진보 정부로서는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다. 그러니까 중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진보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분배 정책이 없느냐? 있죠. 근데 그 분배 정책이 뭐 지역 간 뭐 균등화라든가 부동산 양극화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역시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도 대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수출 유망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을 견인하는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는 이런 정책 제조들도 같이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코스닥에서 더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유독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실물 경제 이야기했고 자본시장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의 조정의 시작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칠판 앞에서 지금 25년 경제, 26년 경제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좀 전망해 보기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가볍게만 정리한다면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 한 축, 그리고 자본시장으로의 돈의 유입, 주로 이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자산시장, 소위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의 유입을 막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로 돈의 유입을 이끌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막고 이 돈이 기왕이면 자본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도하는 일종의 이런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를 생산적 금융이라고 한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자본시장,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동산 시장 큰 조정이 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부동산 시장의 기조 어떤 것인지 먼저 그동안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26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변수로서 평가한다면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이때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역시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됐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21년이 말 그대로 완화의 시대답게 부동산 시장은 폭등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기조고 부동산 시장은 어땠느냐? 폭등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2022년부터 2020 큰 틀에서 4년 중반까지로 구분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뀌었다. 인플레가 등장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우리나라도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높은 금리를 유지했죠. 24년 중반까지요. 그게 뭐예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였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드려야 될 이야기가 2024년 중반부터 2025년까지는 이 통화정책 기조가 피벗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긴축에서 다시 완화적 기조로 전환되는 기점이고 완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기조고 그러면 22년 주가도 조정되고 23, 24, 25, 22년보다는 주가도 낮다. 25년, 26년 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던 거죠. 실물 경제는 어렵겠지만 자, 그다음 부동산 시장은 어떠느냐? 여기서는 완만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평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피벗이라는 기조에 어울리는 완만한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래프입니다. 자, 6번 그래프 볼게요. 2020년, 21년 이른바 폭등, 완화의 시대에 맞는 폭등장이었고요. 2022년, 23년은 또 24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 조정을 면할 수 없는 국면이었었다. 그리고 24년과 25년은 이른바 피벗의 시대고 우리나라도 3.5%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2.5%의 기준금리로 인하해 왔다. 그러니까 피벗이었고 피벗에 어울리는 완만한 상승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상승률이니까요. 전주 대비 상승률이니까 상승률이 플러스면 상승기고 근데 이 상승률이 전주 대비 0.56이면 폭등인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평균,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니까 0.12%면 완만한 상승이죠.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인 거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로서 제시했던 제 경제 전망서에 24년 전망서와 25년 전망서에서 제시했었던 24, 2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했죠. 중요하죠. 이 비대칭화는 7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비대칭화는 평균적으로 완만한 상승세이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 5개 광역시 3개의 그래프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3개 그래프 중에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중간즈음이겠죠. 전국 평균 가격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시 6번 그래프 보시면
전국 평균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일 뿐이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계속 조정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24, 25년입니다. 이걸 이른바 비대칭화, 비대칭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24년 경제전망서, 25년 경제전망서를 열어보시면 부동산 챕터가 있죠. 거기에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전망은 뭐라고 했느냐? 26년은 물론 통화정책 기조가 피벗의 연속이다. 피벗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25, 26년은 피벗의 시대인 겁니다. 그 부동산 시장도 다른 이변이 없다면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 전망된다. 그래서 비대칭화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6년 전망 썼을 때 부동산 편을 조심스럽게 쓴 이유는 그 책을 쓰는 지점에 26년 이재명 신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정말 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가장 중요한 보유세를 적용할 것인지, 그렇죠?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을 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세제 개편까지 있을 것인지, 단순한 금융 규제 말고요. 금융 규제를 넘어선 이른바 특단의 규제책들을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적 기조가 대개조에 있다. 부동산 시장 대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대개조에 있어서 가장 주된 정책 설명드리면 금융정책도 있어요. 대출해주지 마라. 집 살 때 대출해주지 마라 라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제도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도입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공급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피벗의 시대에 정책적으로 이것이 없다면, 만약에 세제 부분이 없다면, 그러면 완만한 상승이 여전히 상승 기조가 둔화되는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0.3%일 게 주간 0.1% 수준으로 여전히 상승케 만드는 정책 하방 압력이겠지만, 이거 하방 압력이죠. 이게 상승 요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벗은 상승 압력이고요. 근데 하방 압력의 힘이 얼마나 더 클까를 따져야 되는데, 이 세제라는 것이 정말 단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 놓겠죠. 그렇다면 이 세제가 정말 말 그대로 지역선거 끝나고 정말 말 그대로 보유세 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정말 종료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은 종료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나타나는 시장.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이런 정책적 기조가 정말 단행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시장을 내버려 둔다면 이런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그리고 비대칭화가 유지되겠지만, 이런 것이 단행된다면 뒤틀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썼던 표현이 분절화라고 했죠. 무슨 뜻이냐? 24년, 25년, 26년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다면 이 정책 기조가 그것을 끊어놓는다라는 거죠. 정책 기조가 그것을 이렇게 끊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끊어놓거나
어떤 방식이든 기존의 기조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대개조와 같은 분절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여러분 논리를 전개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 조정은 면하기 어렵다. 적어도. 근데 일시적 조정이냐 구조적 조정이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이 수요자들이 대응할 것인지를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시적으로 조정되고 다시 가느냐, 혹은 일시적으로 조정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가느냐, 그럼 이건 일시적인 조정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만든 다음 기조 자체를 바꾸는, 부동산 시장의 기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부분은 지금의 곧 만나게 될 이 구간을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구간이 26년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분절화된다. 과거의 흐름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계속 집중되면 안 돼요. 생산적 금융,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 정부의 성장 지원책도 있지만 분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 수도권, 강남 3, 4구 지역을 중심으로만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거죠. 그 양극화라는 문제, 분배라는 정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료처럼 지금까지는 양극화를 너무 허용해 왔다. 양극화를 막겠다라는 것이죠. 양극화를 막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금융정책, 세제정책, 공급대책인데, 먼저 공급대책 보겠습니다. 8번 자료입니다. 자료 보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아파트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데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매년 줄어왔죠. 25년에도 줄어왔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주택 공급은 3년 정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1년 정점을 찍고 22, 23, 24, 25 계속 줄어왔으니 26년, 27년, 28년에도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이상한 전망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인허가 받은 그 해당 건수가 다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인허가 건수와 실제 주택 분양 공급 건수의 상관관계, 시점적 차이를 둔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전망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허가 건수가 지금 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왔고 26년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27년 연내 신규 주택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뭐를 도입하는 겁니까? 공급대책이죠. 근데 그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지만 그 공급이 26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요. 공급 계획을 착수한 날로부터 실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인 거고요.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당기겠다, 앞당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수요자에게 자극을 주겠죠. 공급도 또 빨리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것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라는 것을 또 도입하고 그 다음 공급대책도 같이 맞물린다면 주택가격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수요를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급대책이
지금의 이 공급 대책이 직접 공급적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수요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으로서는 금융 대책이 있죠.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어떤 현상 여러분께 의견을 드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현상은 26년 지금 2, 3, 4월 동안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고가의 주택이 상당히 많은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과정이 지나면 이제 5월이 오죠. 5월이 오면 5월에 매도 하나, 6월에 매도 하나, 7월에 매도 하나. 그 소위 양도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기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의 조정이 있거나 거래 잠김 현상은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매도는 있지만 무서워서 매수하려는 의지는 약한 거죠. 그런 움직임이 거래 잠김 현상이 있다. 가격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정을 피하긴 어렵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월 이후에 말 그대로 세제 개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과반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지지 말고요. 표에 대한 관심 말고요. 표에 대한 관심보다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세제 개편을 같이 단행해 나간다면 말 그대로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일단 2월, 3월은 매물 잠김 현상이고 9번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매수자의 수요 심리,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고 계시다면 싼 매물이 나와도 급매물이 나와도 그것을 받아주려 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보유세와 같은 정책들이 맞물린다면 이 조정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의 구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 향후 전개되는 어떤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해봐야 조정 없네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조정 정말 있네라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거나 그 여부에 따라서 구조적인 조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분절되는 하나의 흐름이 전개된다 라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전망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바뀌면 바뀐다,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나름 주기적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책적 조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조언을 드린다면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정말 일시적 조정으로만 끝난다면 혹은 거래 잠김으로만 끝나고 가격의 조정이 없이 지나간다면 이런 막대한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안 잡히네 라고 느낀다면 시장에서는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도 동시에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1번. 2번 가장 중점이 되는
제안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광수 대표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토론하다가 제가 제시했던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한다면 됐죠? 그렇게 정부의 의도대로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안 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도 문제가 있다. 근데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없느냐?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른바 다주택자들은 부자들은 고점에 파는 거예요. 고점에 팔고 그 자금으로 주식으로 돈을 옮겨서 주가 상승, 부의 증식을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근데 결국은 다주택자는 내던져라.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하라라는 사인인 것인데 50세, 60세 동안 젊음과 모든 인생과 땀과 피를 다 들여서 마련한 나름의 조정이 있겠구나 하면서 마련한 그 내 집 마련을 시도한 그 저소득층이 드디어 모든 걸 걸고 전 재산이 담긴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다주택자는 그 집을 팔고 부의 증식을 더 이뤄나가고 전 재산을 투입해서 내 집 마련에 드디어 성공한 그분은 집값이 계속 조정되는 결과를 마주한다면 그게 정말 정부가 의도한 그대로의 정책의 결과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의 양극화는 더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니까. 더군다나 이 고점에 매입한 사람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그게 정말 의도한 대로의 산물인가. 그러면 집값 안정이 중요한 것인가? 집값 안정과 그것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던지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고민과 정책적 대응이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성장, 실물 경제, 또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에 걸쳐서 1시간 넘게 쭉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대책, 그 유동성 공급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하고 실제 소위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부터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이 좀 오버돼서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칠판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편부터 지금의 3편까지 이어지는 강의니까 한번 그 실물 경제적 흐름 그리고 자본시장의 흐름 이어서 부동산 자산시장의 흐름 이게 쭉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마무리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유럽에 갑니다. MWC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WC에서 어떤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줄 것인지 직접 보고 여러분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즉시 분석 영상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유의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